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흥미로운 금융과 기술이 만나는 그 최전선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네,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 잘 아시죠? 여기가 솔라나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전력을 쓰는 회사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에요. 맞아요. 포트폴리오 조준까지 있었고요. 이게 언뜻 보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오늘 저희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네, 좋습니다. 이게 핵심은 브레라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름을 솔메이트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솔라나 코인, SOL이죠. 이걸 핵심 자산으로 굴리는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라는 새로운 모델로 가겠다. 이겁니다. 아하,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네, 아크인베스트가 바로 변곡점, 여기에 기대를 걸고 투자를 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볼 거는 이 거래 구조가 뭐고 아크의 속내는 뭘까? 또 이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기회는 뭐고 위험은 뭔지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마치 암호자산 인프라랑 전통 주식시장에 딱 만나는 지점, 거길 탐험하는 느낌이 겁니다. 재밌겠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그럼 주인공이죠. 브레라 홀딩스. 아니죠. 이젠 솔메이트. 이 회사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듣기로는 3억 달러. 엄청난 규모의 투자 유치 소식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3억 달러 규모의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파이프라고 부르죠. 파이프? 네, 이미 상장된 회사가 특정 투자자들한테만 비공개로 심주를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는 방식인데 이걸 성공적으로 딱 마무리하고 솔메이트로 새 출발을 한 겁니다. 와, 3억 달러?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투자자 몇면이에요. UAE의 펄사그룹, 솔라나 재단, 락커웨이 X 이런 암호화폐 쪽 주요 플레이어들은 당연히 들어왔고요. 네네. 거기에 더해서 전통적인 기관 투자자들도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진짜요? 전통기관까지? 네, 이게 그냥 돈만 모으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 생태계 그리고 지역 자본, 전통 금융까지 다 엮어서 어떤 신뢰 구조를 만들려는 그런 시도로 보여요. 실제로 원래 목표했던 금액보다 돈이 더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이 뜨거웠던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솔메이트가 새로 하겠다는 사업 모델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냥 솔라나 코인 사서 가지고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방향인데요. 첫째는 당연히 솔라나, SOL을 사서 보유하고 이걸 그러니까 스테이킹해서 보상을 받는 거. 이게 기본적인 자산 운용 수익이겠죠. 네, 스테이킹 수익. 두 번째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UAE에다가 직접 고성능 검증자, 밸리데이터라고 하죠. 이 인프라를 만들고 직접 운영하면서 네트워크 기여 보상이랑 관련 서비스 수수료 이런 걸 벌겠다는 거고요. 직접 운영까지? 네. 그리고 셋째는 솔라나 생태계 안에 있는 다른 괜찮은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거기랑 협력해서 지분 투자를 하든 토큰을 받든 사업을 같이 하든 해서 추가 수익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듣고 보니까 그냥 보유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인프라 돌리고 생태계 투자까지. 약간 암호화폐 버전의 투자은행 같은 느낌도 살짝 드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런 새로운 모델은 신뢰가 진짜 중요할 텐데 지배구조,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운영하고 결정하는지 이건 어떻게 갖췄어요? 그 점을 좀 의식한 것 같아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법률 총괄했던 사람을 CEO로 데려왔어요. 규제 대응 능력을 키우려는 거겠죠? 아하. 이 사회에도 거시경제 전문가나 디지털 자산 전문가들로 채웠고요. 심지어 초기에는 솔라나 재단이 의결권 일부를 갖는 방안도 얘기가 나왔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거버넌스 투명성이나 신뢰도를 높이려고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그렇군요. 기존에 하던 스포츠 구단 사업도 있다면서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것도 유지는 하는데 아무래도 회사의 자원이나 관심은 이제 명확하게 이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랑 인프라 구축 이쪽으로 확 쏠릴 걸로 보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아크인베스트 얘기로 넘어가세요. 아크는 이 솔메이트 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들였고 그때 시장 반응은 어땠나요? 아크는 자기들이 굴리는 대표 ETF들 있잖아요. 혁신기술 담는 ARKK,
핀테크 담는 ARKF, 차세대 인터넷 ARKW 이런 펀드들. 네, 유명한 펀드들이죠. 이걸 통해서 솔메이트 주식을 거의 동시에 그것도 꽤 큰 규모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아, 여러 펀드에서 한 번에? 네, 이게 그냥 이 회사 좀 괜찮네. 이 정도 투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 새로운 이야기를 강력하게 민다. 이런 시장에 보내는 아주 분명한 신호로 읽힐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당연히 발표 직후에 솔메이트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죠. 이게 뭐 회사 이름 바꾸고 돈 많이 들어오고 든든한 기관 투자자들도 붙었다. 이런 좋은 소식에다가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라는 뭔가 새로운 개념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그냥 확 폭발한 결과라고 봐야겠죠. 근데요, 보통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확 오른 주가는 좀 조정을 받기 마련 아닌가요? 맞습니다. 100%죠. 단기 급등 다음에는 당연히 차익 실현하려는 물량도 나올 거고 또 아직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초기 단계니까 유동성 부족 문제로 가격이 좀 출렁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게 아까 말한 그 PIP 투자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일정 기간 주식을 못 팔게 묶어두는 락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풀리는 시점에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변수고요. 아, 락업 해제 물량? 네. 뭐 추가로 주식을 더 발행할 가능성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키울 수 있고 또 아크 ETF 자체로 돈이 계속 들어오냐 아니면 나가냐 이것도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죠.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DAT 모델. 이거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이게 정확히 뭔가요? 기존의 기업들이 돈 관리하던 방식이랑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 DAT라는 건 회사가 가진 여유 자금, 현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그냥 은행 예금이나 뭐 단기 채권, 이런 안전자산으로만 짱 박아두는 게 아니고요. 네. 솔라나 같은 좀 유망해 보이는 암호자산을 사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걸 스테이킹, 예치해서 이자를 받거나 심지어는 관련된 블록체인 인프라,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검증자 같은 걸 직접 운영해서 추가 수익을 만들려는 그런 새로운 기업 재무 전략이에요. 아, 그러니까 기업의 재무팀 역할이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전통적인 기업 재무팀이 주로 현금 관리에 집중했다면 DAT는 그 활동 영역을 암호자산 세계까지 넓히는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뭐 비트코인 사서 재무제표에 올리던 회사들 있었잖아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특정 블록체인, 여기서는 솔라나죠. 그 생태계랑 인프라 운영까지 싹 결합한 모델인 셈입니다. 아하, 이게 솔라나 기반이니까 결국 솔라나 네트워크 자체가 얼마나 잘 돌아가느냐, 이게 이 모델의 성패를 좌우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이에요. 솔라나 네트워크가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돌아가는지, 수수료는 적당한지, 또 네트워크 검증하는 생태계는 건강한지 이런 게 다 중요하고요. 특히 슬래싱이라는 게 있어요. 슬래싱이요? 네, 이게 뭐냐면 검증자가 규정을 어기거나 잘못을 하면 가지고 있던 자산 일부를 깎아버리는 일종의 벌칙 같은 거예요. 이런 기술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런 요인들이 DAT 모델의 수익성하고 안정성에 그냥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고려할 게 엄청 많아 보이는데 이 DAT 모델이 경제적으로 진짜 괜찮은 건지 이걸 평가하려면 구체적으로 뭘 따져봐야 할까요? 네, 여러 가지를 다 봐야 하는데요. 일단 제일 기본은 SOL 토큰 자체의 가격 변동성이겠죠. 그렇죠. 가격이 막 오르내리니까. 네, 보유 자산 가치가 막 출렁일 수 있고 스테이킹에서 받는 보상도 SOL 가격 따라서 실제 현금 가치가 달라지니까요. 그 다음은 검증자 운영의 수익성. 보상을 얼마 버냐도 중요하지만 뭐 고성능 서버 돌리는 비용, 전기세, 데이터 센터 비용, 사람 쓰는 비용 이런 거 다 빼고 진짜 순이익이 얼마나 남냐 이걸 봐야 하고요. 네네. 비용 문제. 세 번째는 아까 말한 슬래싱 같은 운영 리스크 관리 비용이에요. 보안 강화하고 시스템 이중으로 만들고 혹시 사고 날까봐 보험 드는 비용까지 생각해야 할 수도 있고요. 넷째는 규제 지키는 비용. 여러 나라에서 사업하면 각 나라 라이센스 따고 유지하는 비용, 회계 감사 비용, 뭐 복잡한 규제 환경에 맞추는 시스템 만드는 비용 이런 게 들겠죠. 마지막으로 혹시 솔라나 재단 같은 데서 초기에 지원금이나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냐 이것도 따져봐야 합니다. 와, 진짜 단순 투자가 아니라 거의 뭐 사업체 하나 운영하는 수준의 복잡성이네요. 그럼 이 DAT 모델의 본질,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본질적으로는 변동성이 아주 큰 자산, 그러니까 고베타 자산인 솔라나 토큰 보유랑 스테이킹 수익,
이거랑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검증 인프라 운용 수익, 이 두 개를 섞어놓은 하이브리드형 현금 흐름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포트폴리오. 네. 그래서 높은 수익을 노리면서도 SOL 가격이 팍 떨어지는 이런 위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방어, 즉 해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느냐. 이게 이 모델이 장기적으로 성공할지 또 투자 매력이 있을지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겁니다. 위험 대비 수익률, 샤프 비율이라고 하죠. 이걸 어떻게 높여갈지가 관건인 거죠. 근데 왜 하필 사업 거점을 여러 곳 중에 UAE로 정했을까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UAE요. 특히 아부다비나 두바이가 최근 몇 년 동안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 허브가 되겠다. 이걸 엄청 강하게 밀고 있어요.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네,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 모델 시험해 볼 수 있게 해주고 국가적으로 디지털 전환하자고 하고 외국 돈 끌어오려고 애쓰고 그러다 보니까 암호자산 관련 사업 인허가 받거나 기관 투자자들 만나기가 상대적으로 좀 편한 환경이 된 거죠. 네. 그냥 코인 거래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런 인프라 사업을 제도권 안으로 좀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하기에 괜찮은 장소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미국에도 상장되어 있고 사업은 UAE에서 하고 이러면 여러 나라 규제를 다 신경 써야 하는 복잡한 문제, 이거 생기지 않나요? 정확히 보셨어요. 바로 그 다중 관할 리스크라는 게 생깁니다. 다중 관할 리스크? 네. 예를 들면 미국이랑 UAE에서 솔라나 토큰을 증권으로 보냐 마냐 이게 다를 수 있잖아요. 회계 처리 기준도 다를 수 있고요. 스테이킹으로 번 돈, 세금은 어떻게 내냐? 나라 간에 돈 옮길 때 외환 규제나 송금 규제는 어떻냐? 그리고 진짜 중요한 자금 세탁 방지, AML이나 테러 자금 조달 방지, CFT 의무. 이걸 각 나라 법에 맞게 다 지켜야 하는 문제. 이게 풀 숙제가 진짜 많아요. 머리 아프네요. 그쵸. 이런 복잡한 걸 관리하려고 초기에 솔라나 재단이나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게 신뢰 쌓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길게 보면 각자 역할이랑 책임을 딱 명확히 하고 규제가 바뀔 때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수적입니다. 네. 아크인베스트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이번에 솔메이트에 투자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분야 자산을 좀 팔았다면서요. 이건 아크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에 뭔가 변화가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할까요? 네, 이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아크가 이번 솔메이트 투자 자금 마련하려고 기존에 투자해서 수익 꽤 났던 헬스케어 AI 관련 기업 지분을 일부 팔았어요. 헬스케어 AI 주식을 팔고. 네, 그리고 그 돈을 여기 솔메이트 같은 크립토 인프라 쪽,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마지막으로 중국 빅테크랑 AI 관련 기업들, 이쪽으로 다시 넣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헬스케어 AI를 완전히 안 좋게 본다거나 포기했다 이렇게 보긴 어렵겠죠? 그렇지는 않아 보여요. 헬스케어 AI 분야는 여전히 길게 보면 성장 가능성 크다고 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규제 승인 받거나 임상 데이터 쌓는 게 진입 장벽이 높고 데이터가 모일수록 더 강해지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네. 다만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 예산, 리스크 버짓이라고 하죠. 이걸 좀 조장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험 예산 조정.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더 크지만 그만큼 또 오를 여력도 크다고 보는 솔라나 트레저리 테마. 그리고 로보택시 상용화 같은 걸로 실적 개선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자율주행 분야, 또 생성형 AI 도입이 막 시작되는 중국 기술주, 이런 쪽으로 자금 일부를 옮겨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좀 더 높여보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성장 스토리를 가졌지만 또 각자 움직임은 좀 다른 상관관계가 낮은 여러 테마에 분산 투자를 해서 전체 포트폴리오 위험은 관리하면서도 초과 수익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군요. 정확합니다. 서로 다른 성장 엔진, 그러니까 상관관계 낮은 여러 테마에 돈을 나눠 넣고 시장 상황이나 각 테마가 얼마나 익었는지에 따라서 투자 비중, 포트폴리오 안에서의 영향력, 즉 베타를 계속 조절하는 거죠. 네. 이걸 통해서 특정 테마 하나 잘 안 된다고 전체 포트폴리오가 망가지지 않게 위험을 줄이고 길게 봤을 게 더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동적인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벤트 효과로 급등했던 솔메이트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뭘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단기 급등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기업의 진짜 가치, 밸류에이션에 대한 시장 평가가 다시 이루어지는 국면이 오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프 투자자 락업 해제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단기 레버리지나 가생상품 포지션 청산 같은 게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고요.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이 처음에 그 스토리나 내러티브에 줬던 기대감, 프리미엄 있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데이터랑 실행 결과로 얼마나 잘 뒷받침되냐 이걸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 어떤 실행 결과를 봐야 할까요? 핵심 성과 지표, KPI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솔메이트 가치를 볼 때 주목해야 할 핵심 지표, KPI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실제로 솔라나 얼마나 확보하고 스테이킹 물량 늘려가는지 그 추세, 네, 보유량 추세. 그리고 검증자 인프라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예를 들어 시스템 가동 시간 비율이나 슬래싱 발생 여부 같은 거요. 안정성. 네, 또 검증 운영에서 얻는 실제 수익률은 얼마인지, 운영 비용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 여러 나라에서 필요한 규제 라이센스는 계획대로 따고 있는지, 이사회나 자문단 구성 같은 거버넌스 구조는 잘 잡혔는지, 솔라나 재단이랑은 구체적으로 뭘 협력하는지, 그리고 기존 스포츠 사업에서는 돈이 잘 도는지 등등. 와, 맞네요. 네, 이런 KPI들을 투명하게 구체적인 숫자로 시장에 꾸준히 보여주고 약속한 목표 달성하는 모습을 증명하는 거. 이게 앞으로 주가랑 밸류에이션을 받쳐주는 제일 중요한 힘이 될 겁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이 새로운 모델에 숨어있는 위험 요인들은 어떤 것들을 좀 짚어봐야 할까요? 리스크도 여러 가지죠. 가장 직접적이고 큰 위험은 역시 SOL 토큰 자체의 가격 변동성입니다. 그렇죠. 제일 크겠죠? 네. 이건 회사의 자산 가치랑 현금 흐름에 바로 영향을 주니까요. 그 다음은 운영 리스크. 네트워크가 멈추거나 해킹 같은 보안 사고, 아니면 운영 잘못해서 슬래싱 당하는 건 이런 건 직접 돈을 잃는 것뿐 아니라 신뢰도도 깎아먹을 수 있고요. 네. 아까 얘기했던 규제 리스크도 빼놓을 수 없어요. 라이선스 Z 갱신 못하거나 세금 처리에 문제 생기거나 어느 나라에서 갑자기 SOL을 증권이라고 하거나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소홀히 하다가 걸리면 큰일 날 수 있죠. 규제 리스크. 또 솔라나 재단 기관 투자자, 경영진,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늦어지거나 책임 소재가 불명명해지는 그런 지배구조 리스크도 생길 수 있고요. 기존 스포츠 사업이랑 새 디지털 자산 사업을 같이 하는 데서 오는 경영상의 복잡함이 실행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 특정 종목에 돈이 확 쏠리거나 파생상품 시장에 너무 과열되는 그런 시장 구조적인 위험도 고려해야겠죠. 와, 정말 복잡하고 변동성도 큰 상황인데 이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현명할까요? 이벤트 직후에 주가가 확 뛴 구간에서는 섣불리 따라 사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한 번에 큰돈 넣기보다는 나눠서 사거나 파는 전략, 그리고 혹시 모르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 범위를 딱 정해두는 거, 손절선 설정이 중요합니다. 네, 분할 매수 손절선. 변동성이 아주 클 걸로 보이면 주가 하락에 대비해서 풋옵션을 사두거나 아니면 변동성 자체를 이용하는 옵션 전략, 스프레드 같은 거요. 이런 걸 활용하는 것도 좀 방어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솔라나 현물이나 스테이킹 포지션이랑 솔메이트 주식 가격 움직임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해서 서로 위험을 상쇄하는 해지 전략을 짜거나 비슷한 블록체인 검증 인프라 사업하는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얘가 더 매력 있나 평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중기적으로는 아까 계속 강조했던 그 KPI들이 얼마나 빠르고 꾸준하게 좋아지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 데이터로 증명되면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는 그 과정을 할인해야 하는 거죠. 스토리에서 데이터로. 네, 그리고 라이센스 취득이나 규제 당국 발표 같은 중요한 이벤트 일정을 미리 알아두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도 필요하고요. 더 길게 본다면 이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라는 모델 자체가 과연 그냥 반짝하는 시도를 넘어서 미래 기업 재무 관리의 새로운 표준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이 큰 그림의 변화를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 기대가 너무 앞서가거나 반대로 너무 저평가받는 국면을 잘 알아채는 눈이 필요하겠죠. 네, 오늘 아크인베스트의 솔라나 트레저리 베팅 그리고 브레라 홀딩스가 솔메이트로 변신한 사례를 통해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암호화폐 사서 가지고 있는 걸 넘어서 블록체인 인프라를 직접 운영하고
이걸 또 전통적인 기업 재무 전략이랑 합치려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이 사례는 정말 하나의 새로운 투자 테마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게 또 제도권 금융이랑 만나서 섞이는 과정에서 자본시장의 가격 발견 방식이나 돈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케이스 스터디라고 할 수 있어요. 뭐랄까, 기술, 규제, 자본 이 세 가지가 딱 만나는 지점이죠. 네. 다만 이 흥미로운 내러티브가 진짜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로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결국에는 실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실행 능력, 투명하고 건강한 지배구조, 그리고 그 성과를 정직하게 시장과 소통하는 투명성, 이게 뒷받침되어야 할 겁니다. 스토리가 데이터로 검증되는 그 지난한 과정이 아직 남아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아크의 이번 투자는 그 자체로도 재밌지만 동시에 헬스케어 AI, 자율주행, 중국 AI 같은 다른 유망한 성장 테마들이랑의 관계 속에서 전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그들의 전략적인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는 점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뭐 하나 대박에 의존하기보다는 서로 성격 다른 여러 성장 엔진을 잘 조합해서 위험은 나누고 장기적인 성공 확률을 높이려는 그런 고민의 흔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블록체인 인프라 운영이랑 전통적인 기업 재무 관리가 합쳐지는 이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모델이 앞으로 더 널리 퍼진다면 미래 기업의 재무팀, 그러니까 CFO 조직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단순히 현금 흐름만 관리하는 걸 넘어서 암호자산 투자나 블록체인 기술 운영에 대한 전문성까지 갖춰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올까요? 그리고 금융 말고 또 어떤 산업 분야에서 이런 비슷한 모델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재밌을